연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의료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의사협회 역시 모레 재휴진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데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닌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군이 실패로 판단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대한 반발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들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희생자 23명 가운데 17명의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공장과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이미 석 달 전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장 측에 경고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영남 지역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를 고려한 전당대회 규정 등을 논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정책 변화를 촉구하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외래 진료와 수술, 시술 등 주요 업무들이 일제히 중단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신기혜입니다. 네, 지금 병원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침에는 비교적 한산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일단 차분하게 예약 시간에 맞춰서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수들의 휴진이 기약 없이 길어질까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골서 왔는데 1년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걱정되지. 많이 걱정되지.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12일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앞서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내부 교수들을 상대로 휴진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신촌, 강남,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 735명 가운데 70%가 넘는 531명이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을 수정해야만 진료를 재개할 거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3곳의 외래 진료와 비응급수술, 시술 등 주요 업무가 중단됩니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는 유지됩니다. 네, 휴진을 앞두고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었죠. 네, 이번 휴진을 앞두고 환자들은 물론 세브란스 병원장들까지 나서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40여 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4개월째 이어진 갈등에 시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단 휴진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대형 병원들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은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산하 병원장들도 휴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신촌, 강남, 용인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 안병원 등 4개 병원장들은 그제 교수들에게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내는 교수들의 양심에 존경을 표한다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사명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휴진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이라며 병원장으로서 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지만 교수들의 휴진 참여는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혼란이 비교적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세브란스 병원이 환자들과 병원장, 정부의 만류 속에서도 오늘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사실이 아닌 주장을 내세우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정책 수정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연대 의대 휴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의 휴진이 이어지더라도 정책을 선회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오늘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세브란스 병원 휴진에 대한 대책은 따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교수 대부분이 환자 곁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며 무기한 휴진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 의료 혼란을 정상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닌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일부에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질 높고 저렴한 국내 의료 서비스가 의료개혁 때문에 퇴보할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 현실은 열악하다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 용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 의료 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는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이고 분만실이 없는 경우도 72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시설과 교수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며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세워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서울대병원과 휴진 유예 결정을 내린 서울 성모, 삼성 서울병원은 의사로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세브란스 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시작으로 다시 의료계 휴진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의사협회는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특위를 통해 재휴진 여부를 논의하는 데다 다음 달 4일부턴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의 휴진도 예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미사일이 공중 폭발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북한은 다탄도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인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는 우리 군의 분석과는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은 거죠?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탄두 분리와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험 목적은 여러 개의 탄두로 각기 다른 표적을 격파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무기체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대한 반발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통신은 이번 시험이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단계 엔진을 이용해 최대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개별기동 탄두의 비행 특성 측정에 유리한 170에서 200km 반경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는 분리된 탄두들이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들로 정확히 유도됐다며 미사일에서 분리된 탄두의 효과성도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다탄도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건 드문 일이죠. 네, 다탄두 미사일은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미사일 총국은 이 기술이 본격적인 시험 단계에 들어간 것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 강화와 기술 발전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을 참관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노동당 제1부부장은 개별기동 탄두에 의한 표적 격파 능력 향상이 당 중앙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사라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공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우리 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2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며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연속 대남 오물풍선도 날려 지금까지 오물풍선을 총 7차례 살포했는데요. 군 당국은 북한이 어젯밤 날린 오물풍선 180여 개 가운데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70여 개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용물 대다수는 일정한 모양과 크기로 자른 종이 조각으로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뒤 추가 방송을 자제해온 합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만일 북한이 종이를 넣은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병대가 9.19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근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훈련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쟁 로켓 1000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모두 290여 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사흘 전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를 기리는 분향소에는 추모곡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23명 가운데 17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6명의 신원 파악도 서두르고 있는데요. 분향소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김희영입니다. 네, 먼저 분향소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곳에는 추모를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신원이 속속 확인되고는 있지만 이곳에는 아직 위패도 영정도 없는 모습인데요. 어젯밤 공장 사측인 아리셀 대표가 이곳을 찾아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헌화하기도 했습니다. 화성시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병점역과 동탄역 등지에 합동분향소 3곳을 더 설치하고 애도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추모객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결코 먼 데서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내가 아는 분들, 가까운 분들에게 이루어진 일이다.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는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은 기존의 신원이 확인된 3명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희생자 14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인 남성 3명과 여성 1명, 중국인 남성 2명과 여성 10명, 라오스인 여성 1명까지 모두 17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0여 명의 유족이 국내에 거주해 예상보다 DNA가 빠르게 확보됐는데요. 주거지에 있는 생활용품에서 DNA를 채취하는 방식도 활용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경찰은 남은 6명의 신원 확인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사고 이후 부검을 진행해온 국과수는 사망한 23명이 모두 화재로 인해 질식사했다는 부검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네, 불이 난 공장에 대해서 이미 화재 위험성이 경고됐다는 정황이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말 작성된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보면 공장 3동에서 불이 빠르게 번지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해당 동 2층 작업장에서 큰 불이 난 만큼 경고가 있었음에도 안전불감증으로 제때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 사측이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또 희생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으로 파견된 건 아닌지 살피고 있습니다. 아리셀 대표는 도급 계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받아 불법 파견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건한 공장 관계자 5명뿐 아니라 생존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존자 10여 명을 상대로도 이전에 회사가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큰 불이 나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공장 사고의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화재 이틀 만에 공장 업체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공장. 그 옆에 있는 공장 사무실로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줄줄이 들어갑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31명의 사상자를 낸 리튬 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사고가 난 지 이틀만으로 업체 대표의 사무실과 인력 파견 업체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화재 원인을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배경에 업체의 과실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사고 전 일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충분히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거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대상은 업체 대표와 공장 관계자 등 5명. 앞서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는데 출국도 금지했습니다. 노동계에선 이번 공장 화재가 중대재해 참사라며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 이후 하나 둘씩 드러나는 내용들은 참사가 예견되었던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단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화재로 숨진 23명 전원이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장 대표 등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배민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때 현장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부터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신지원입니다. 네, 압수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부산 강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부산 강서구 대항동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된 이후 경찰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팀은 흉기 피습 당시 초동 대응 기록을 확인하고 사건 현장을 청소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달 오경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당시 부산경찰청장과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페트병으로 물청소를 하는 등 범행 현장을 훼손하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앴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지난 1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이미 범인이 검거된 상태였다면서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와 지지자들이 몰려 더 이상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1월 60대 김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고 지난달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대항동 가덕도 신공항 예전지 정만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김 씨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여자 피겨 국가대표가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피겨 간판으로 국제 무대를 누빈 이혜인 선수인데요. 음주는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성추행이 아니라 후배와 연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빙상연맹에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꼭 엿새 피겨 이혜인 선수가 처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달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신 걸 깊이 반성하고 상처받고 실망한 가족과 팬에게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지훈련 중에 술을 마신 것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후배 성추행 혐의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선수와는 연인 사이였다는 겁니다. 애칭을 담아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도 여럿 간직하고 있는데 둘 다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시작한 만큼 경각심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성추행이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성적 가해 행위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4대6 선수권에서 우승하고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는 등 피겨 간판으로 승승장구하던 이혜인은 2년 뒤 올림픽 꿈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밀라노 올림픽이 정말 너무나도 간절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도전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슬프고 절망적인 것 같아요. 이혜인은 곧 있을 대한체육회 재심에서는 성추행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가벼운 스킨십이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혜인 선수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할 예정입니다. 빙상계에서는 동시에 개인 종목인 피겨가 왜 사상 처음 해외 합동훈련에 나선 건지
대부분 미성년자인 선수단의 생활과 훈련에 관리 감독 책임은 누가 진 건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피겨 이혜인 선수는 YTN 인터뷰에 이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성추행 혐의 부분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이혜인은 오늘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모님께 교제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해서 빙상연맹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사귀는 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오해받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복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을 유포하면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손 감독이 운영을 하는 유소년 축구단 선수에게 욕설과 체벌을 했다는 건데 손 씨는 진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서도 지도 방식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손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였던 피해 아동이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연습 중 실수를 하면 온갖 욕설이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돌아가는 버스에서도 욕설은 계속됐고 실수라도 하면 집으로 보낸다는 폭언을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코치 2명은 숙소에서 수차례 엉덩이를 때리거나 훈련 중 허벅지를 때려 멍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은 상담 경찰 앞에서 손 감독과 코치들을 벌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 측이 지난 3월 이뤄진 손 아카데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코치가 코너킥 봉으로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고 고소하며 불거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손 감독과 코치 등 3명을 욕설과 체벌 등에 따른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손 감독 측은 피소 사실은 인정했지만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 측이 수억 원 합의금을 요구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면서도 자신의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은 반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피해 아동 측은 손 감독이 고소인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만난 아카데미 코치들이 사과 없이 처벌불원서 작성과 언론 제보 금지, 축구협회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우선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화가 나 감정적으로 5억 원 합의금을 이야기했을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피해가 또 안 나오도록 잘하면 좋겠고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나쁜 욕이랑 승질내고 본인 화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잘 끌어서 아이들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게 감독이나 코치들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아들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키워낸 손흥정 감독. 진실 공방 속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에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와 보시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창업한 창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나는 창업을 한 창윤이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원희룡 전 장관이 한 말인데요. 어떤 의미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는 둘 다 안 할 것을 전제로 서로 얘기가 됐었어요. 둘 다? 예, 총선 패배했기 때문에 책임 때문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 딱 그러셨어요? 네네.
왜 급해졌는지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옆에서들 많이 좀 입력을 시킨 게 아닌가. 수사검사하다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한 게 전부인데 저 대통령 직행하고 당대표 직행하는 거요? 우리 윤 대통령 한 분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윤 대통령은 되신 거 아니에요? 수사 검사하다가 바로 그건 국민이 불러내고 하늘이 만들었고 조국과 추미애가 만들어줬고 저희는 친윤 반윤이 아니라 저는 윤석열 정부를 만든 청윤입니다. 창윤이다 나는. 창업을 한 청윤이에요. 예. 네, 총선 직후에 둘 다 전당대회 안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진짜일까요? 저는 이제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나올 생각이 저는 없었다고 봐요. 다만 이제 한 위원장이 이번에 출마 선언문에서 본 것처럼 당이 이제 변화와 개혁을 못하고 그대로 이제 정체돼 있고 오히려 이제 후퇴하니까 본인이 좀 안타까운 마음에 나온 게 아닌가. 따라서 이제 상황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나온 거지. 처음부터 저는 뭐 출마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네, 상황이 변화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 사람들 때문에 부추김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네, 뭐 부추겨서 다 나올 수 있나요? 본인이 이제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출마 선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분명히 패배를 했는데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민심에 반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여전히 똑같더라. 그래서 나온 것이니까요. 결국엔 자기의 소신에서 나왔다고 볼 것 같고 원희룡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도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럼 나왔으면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부추겨서 나온 게 아닌가. 국민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뜬금없이 갑자기 친윤이라고 나왔다가 이제 친윤이 좀 반응이 안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마치 친윤 비윤 쓰기 싫어서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용산의 힘이 예전만 같지 못해서 친윤이라는 표현보다는 창윤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보수가 맞느냐. 주변에 좌파가 너무 많다. 뭐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그런 비판이 있는데요. 뭐 좌파들이 부추겼다라는 분석에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은 어설픈 정치 컨설트들이 부추긴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제 좌파라기보다는요. 옛날에 이제 진보 진영의 운동권이나 이따가 이제 전향한 분들이 꽤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진중권 교수나 그리고 이제 김경률 회계사도 이제 원래는 진보 진영에 있다고 왔잖아요. 그다음에 하문경 누가 영입했느냐 이걸 갖고 논쟁이 있었죠. 예. 근데 옛날에 뭐 진보 진영에 있어서 전향할 수 있잖아요. 실제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우파 진영에도. 따라서 이제 너무 과거의 그 경력 가지고 좌파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 통합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수사 검사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은 윤 대통령 하나로 족하다라고 했는데 뭐 대권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건가요? 견제는 견제인데 좀 기분 나쁠 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수사 검사하다가 대통령 됐더니 지금 못한다는 얘기인가? 은근히 대통령 디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은근히 디스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데 그게 좀 겹치는 거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그래서 요 용산의 입장은 좀 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확실히 어려운 경쟁의 상대는 맞은 것 같아요. 한동훈만 얘기면 뭐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한동훈만 얘기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이것만 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에는 좀 회피하는 결국 당선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모습만 보여가지고 원희룡 전 장관이 뭐 당대표 된다고 해서 바뀔 게 있겠어요? 바뀔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원희룡 전 장관이 본인은 반윤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창업한 창윤이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기여한 건가요? 본인은 이제 경선을 했거든요. 그때 4명이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때 윤석열, 그다음에 홍준표, 그리고 이제 원희룡, 마지막에 유승민 4명이 경선했는데 패배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진짜 적극 도와주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원희룡 그때 장관은요 정책총괄 본부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뛰었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뭐 비디오 많이 찍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정책을 총괄했다는 거죠. 네. 그 점에서 이제 아마 창륜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뭐 직접 캠프는 가담 안 해도 그때도 이게 다 같이 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위원장이든 원희룡 후보든 나경원 후보든 윤상현 후보든 누구든지 다 창륜이다 이래 봅니다. 누구나 다 창윤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지지층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63%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뽑았어요. 뭐 압도적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들이 다 아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실정을 하고 있고 인기가 없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인기가 없으면 결국에는 국정 동력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다수석도 없죠. 그리고 인기까지 없으니까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뭐 주제를 제시하고 화두를 제시해서 뭘 끌어가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그냥 질질 끌려가는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당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지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라, 이보석실을 설치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견제, 그리고 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을 원하니까 특검하자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서면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픽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지지층에서 63%고요. 일반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32.2%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나머지 세 후보를 합한 것보다 많아요. 그럼 이제 견제가 계속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윤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저 높은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윤 대통령이 우파 쪽에서는 인기가 높고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60-70%가 한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두 분이 겹친다라고 겹치죠. 보시는 거죠. 네. 겹치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 각을 완전히 세운다. 이러면 이게 한 위원장이 저 지지율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하고요. 당원들 투표하고는 이게 좀 달라요. 옛날에 나경원, 이준석 붙을 때도 그때 지지율은 이준석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실제 투표해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제 당원들에서는 4% 이겼어요. 따라서 저 여론조사는 당원들의 마음을 그대로 잡아낼 수는 없어요. 네, 당원이 실제 영남에 모여있기 때문에. 예, 네. 실제 투표는 이제 결과를 개표해봐야 아는 거지. 저 국민의힘의 지지층 여론조사 가지고 뭐 마치 63%가 1차에 끝난다. 이렇게는 안 되고 나경원 후보나 이게 8% 논리가 있나요? 저렇게 놓을 수는 없죠. 아마 이게 다를 겁니다. 좀. 그럼 2차까지 갈 것으로 보시나요? 전 당연히 간다 봐요. 당연히 간다. 지금 이게 1대3의 구도에서 네. 어떻게 50을 넘습니까? 뭐 아마 결선 투표는 저는 간다. 다만 이제 변수는 나경원,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가 단일화를 언제 하느냐. 네. 미리 단일화 해버리면 결선 투표 갈 이유가 없죠. 네. 승부가 일천하죠. 근데 4명이 끝까지 한다면 결선 투표 간다 봐요. 네, 단일화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한 전 장관이 2번이나 만남을 제안했지만 거칠게 거절을 했고요. 한 전 위원장은 오늘 대구를 방문하는데요. 민심이 어떻게 반겨질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일정 한번 그래픽으로 보여주시죠. 네, 오늘 당원 간담회 대구에서만 이렇게 여러 차례 이뤄지고 있는데요. 실제 대구 민심이 반겨줄까요? 뭐 반겨주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데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뭐 얼라다, 검사 출신이다, 그래서 안 만나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라라고 하는 프레임을 한동훈 전 장관에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기지 않았지만 대구 민심은 반겨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만나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 측이 홍준표 시장을 배신하고 간 사람들을 시켜서
검찰 소환하듯 전화로 틱틱거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예요? 뭐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홍준표 시장을 이제 배신하고 간 사람을 시켜서 네. 소환하듯 했다. 배신하고 간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납득이 안 되고요. 굳이 한다면 이제 이거는 이런 의원이 있죠. 배현진 의원이요. 배현진 의원은 이제 이거 홍카콜라 옛날에 같이 방송도 하고 네. 홍준표 견제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 지지로 이제 돌아섰거든요. 네. 의원을 본다면 이 정도가 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 홍준표 시장도 이제 좀 통 큰 정치를 해야 됩니다. 뭐 겉으로 한 위원장 비판하고 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비판할 때도 좀 이제 품격 있는 언어로 정책적인 논쟁이나 이렇게 비판하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주는 거는 좀 필요하다 봅니다. 아무리 경쟁을 하지만 또 이제 선거 끝나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원팀으로. 근데 뭐 의도적으로 만나는까지 거부하는 거는 좀 이게 통 큰 정치는 아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홍 시장을 만날까요? 그래도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홍 만날 것 시장은 같아요? 이제 워낙 자기 소신이 네. 고집이 센데 네. 그래서는 이게 통합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안 된다. 네,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이 게임을 좋아하나 봐요. 자신의 게임 캐릭터에 비유를 했는데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뭐 유명한 송건이라든가 유비 조조와 같은 캐릭터로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맹획이라는 네. 걸로 게임을 한다라고 맹획이 했어요. 어떤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도 맹획이 뭔가 찾아봤더니 삼국시대에 맹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존 인물인지는 좀 애매합니다만 맹행이 제갈량과 싸웠는데 생포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포되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당신이랑 싸워서 져봤으니까 이제 당신 알겠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7번을 싸웠는데 제갈량에게 7번 다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전수전 고생을 겪었습니다만 결과는 좋지 않은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도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걸 표현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싸워보겠다 뭐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친윤계의 견제가 엄청나게 강한 속에서 오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자신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총선 때 원톱으로 뛴다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또 함께 싸우자고 하면 함께 해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좀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뭐 어떤 지나간 총선 뭐 이건 이제 굳이 뭐 계속 언급할 필요가 있는가? 네. 이미 지나간 거 아닙니까? 이미 지나갔다. 근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여러 명이 들어왔잖아요. 안철수, 나경원, 그다음에 원희룡 이런 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왔는데 전부 본인 선거가 너무 급했던 거죠. 그렇죠. 본인들도 뭐 동작이나 분당에서 또는 개항에서 워낙 뛰다 보니까 이제 중앙선거 한위원장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이에 대한 이게 섭섭함을 좀 드러낸 것 같은데 뭐 지나간 걸 이게 저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간 건 좀 잊어야 한다. 근데 그러면서도 내부 공격할 때는 너무 잘 싸워서 그럼 앞으로 민주당과의 싸움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속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저렇게 잘 싸우는 공동 후보들 좀 사용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원내에 있다 보니까 원내 인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고요. 민주당이라든가 중도층 성향들이 한동훈 전 장관의 지금 이번 출마 선언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국민 눈높이고 민심이잖아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원하는데 용산은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장관을 원희룡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비난하는 것들이 아니 너무 순진하다라고 비난하잖아요. 아니 국민의 눈높이를 찾아가는 게 순진하다고 비난할 건가요? 저는 지금 경쟁자들이 용산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KO패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친윤의 전격적인 견제에도 보신 것처럼 여론의 흐름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제는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의 단일화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무슨 연대 단일화를 이야기하시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사실 이번에 출마하면서요. 제가 많은 고민을 한 게 잘못하면 이 당 수술은커녕 본인 사심이 앞서면 이 당을 사실 뭐 사당화 요새 이재명 대표 사당화 우리가 많이 비판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 사심을 내려놓고 정말 당을 구하고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뭐 선거 캠페인
저는 그런 자세로 할 것이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반드시 우리 국민들에게 했던 공약 실천해서 책임지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저는 누구와도 손잡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우리 장관과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원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다른 한 사람이 밀어주는 형태의 연대 뭐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세요. 저는 우리 당을 구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기회에 대해서도 열려 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 아직 이르다. 원희룡 전 장관은 열려 있다라고 말했어요.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나경원 의원보다는 이제 원희룡 후보가 더 적극적인 거죠. 아마 이제 단일화를 여론조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아마 본인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은 이제 일단 독자 행보로 가는 거고 원희룡 후보는 이제 그 가능하면 결선 투표 전에 단일하자 이런 입장은 맞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번에 당원들 제가 많이 만나보면요. 이번에는 이게 그냥 윤상현 의원이 원래 순리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 이제 아까 그 한동훈 원희룡 후보들에게 서로 놓지 말자. 책임지고 두 분 다 패배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놓지 말자 이게 맞았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이제 그 원래 서울시장의 뜻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당대표 되면요. 대선 주자들도 그만두게 돼 1년 6개월 전에. 그다음에 서울시장도 당연히 그만두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심이 없는 수도권의 윤상현 의원이 원래 순리는 맞다. 이런 이제 여론이 많았는데 지금 이게 3명이 다 노는 바람에 4명이 대립하는 이런 이제 흥행 구도가 되긴 된 거예요. 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마음의 상처가 깊을 것 같아요. 과거에 본인이 당대표 나오려고 했고 지지도 상당히 높았는데 갑자기 용산에서 김기현 대표를 밀어서 안 됐잖아요. 사실상 2번 실패한 거죠, 전당대회에서. 그렇죠. 그런데다가 기후대사에서 해촉됐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에서도 해촉됐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연판장을 돌렸죠.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은 계파도 없다, 앙금도 없다, 친윤, 비윤, 반윤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될지도 모르는데 원희룡 장관과 연대를 한다? 명분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국민의힘이 개혁하고 변화하는 어떤 단일화가 돼야지 용산과 함께 가겠다는 단일화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연대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이 연대를 안 할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은 대단히 정치공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이제 그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 3자나 아니면 이제 최소한 나경원 원희룡 단일화니까 당연히 비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뭐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두 명의 꿈이 똑같으면 단일 어려워요. 근데 꿈이 다르면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다르다. 그렇죠. 나경원 의원은 이제 난 대선은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단일화해서 원희룡 대선, 그다음에 나경원 서울시장 충분히 저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고 그 명분은 아마 이제 윤석열 정권 성공,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명분을 아마 내세워서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로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겠습니다. (6년) 만에 역주행입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 팬카페와 진보 유튜브 사이에서 부인 김혜경 씨 책 구입 운동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이 6년 만에 역주행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인가요? 네, 아마도 김혜경 여사가 뭐 정치를 하면서 하시는 분을 같이 살면서 음식을 장만하고 뭐 생각들, 마음을 주는 것들 이런 걸 담은 책들인데요. 김혜경 씨가 뭐 앞서 이렇게 요리 솜씨를 뽐내기도 했어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6년 전이니까 지금 안 팔릴 시기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4건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뭐 매주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변호사 선임료가 상당히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것들을 뭐 정치적 후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지자들이 우리가 책이라도 팔아주자. 그래서 변호사비라도 조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희망을 드리자. 이런 차원의 어떤 팬덤 차원의 어떤 지지자들의 응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변호사 수임료 물론 비싸겠지만 뭐 이 전 대표 수입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일까요? 옛날에 본인이 공직선거법 때 2억 8천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변호사비가요. 하나로. 공직선거법 때. 네.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한 9억에서 10억 들었다고 한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 정상적으로요. 예를 들어 이제 배지로 대납하거나 쌍방울에 사회이사를 시켜주거나 이런 게 아니면요.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2, 30억도 저는 부족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로펌이 일주일 내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비만 해도 이게 얼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재판이 몇 년 걸리겠습니까? 김만배 씨는 뭐 이게 100억이다, 200억 이런 양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제 저는 과연 이게 변호사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우리가 감시해봐야 되고요. 네. 근데 이 책 있잖아요. 네. 이 책은 제가 보기엔 내용은 허위라고 봐요. 뭐냐면 요리책인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루에 네. 3끼를 집에서 다 먹고 네. 아침마다 이게 따뜻한 밥하고 국을 해준다. 그래서 삼식이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조명현 씨가 폭로한 거 보면 아침에는 이게 특수 제작 샌드위치 있잖아요. 이걸 지방 가서 이걸 먹었거든요. 네. 샌드위치를. 그리고 이게 초밥이나 이런 걸 이렇게 다 사주고 실제 그 쏘고 빠는 것도 이게 조명현 씨가 했다는 거예요. 관사에는 부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사에는. 그리고 냉장고에 과일만 꺼내갔다는 거죠. 과연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특히 점심을 어떻게 집에서 다 먹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믿을 수 없는 내용의 책이라고 저는 봐요. 네, 책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네,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으로 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역시 차기 당권 레이스에 막이 본격 올랐습니다. 4명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여권에 비해서는 너무 잠잠한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 그리고 우상호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연임해서 우리 당을 때로는 강하게 또 이재명 대표가 연임되면은 약간 중도로 이재명 대표가 좀 외연 확대를 위해서 옮겨갈 그런 여유를 가질 것이다 해서 저는 접었어요. 그래서 복덕방에다 제 사무실을 내놔버렸어요. 하나 좀 추천하신다면 누구 하시겠습니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추천할 사람 없어요. 추천할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찬반 투표처럼 추대하는 형식으로 가도 뭐 보기에 괜찮겠습니까? 민주당에 허경영이 없어요. 허경영 후보는 그냥 나오고 보잖아요. 과연 이번에 당대표 연임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우려되는 게 좀 있어요. 당대표를 계속 하시게 되면 진영이 가두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데 네. 중도층에서 이거 좀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입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한 분은 중도 의원 확장에 도움이 된다, 한 분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두 분의 가정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해내야 될 문제인데 총선 때라든가 또 이재명 대표를 여당에서 공격하고 검찰 수사로 탄압하고 이럴 때는 지지자들이 똘똘 뭉치고 총선이라는 걸 계기로 뭔가 이걸 분노를 표출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치적 비수기로서 선거가 없어요. 아마 보궐선거도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고 정책을 보여주고 뭔가 차별화 전략들, 뭐 중도 포섭 전략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은 이런 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의 걱정은 다 맞다. 다만 그걸 해결해내는 것, 그 역할 또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선택한 이상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박지원 의원에게 추천할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민주당에는 허경영이 없다고 했어요. 허경영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제 허경영 대표는 이제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도 못 놉니다. 이제 선거법이 확정돼가지고 네. 앞으로 이게 못 노는데, 근데 우리 이 변호사님이 둘 다 옳다는 거는 뭐 황희정성입니까? 둘 다 어떻게 오를 수가 있어요? 둘이 못 쓴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옳다고 보세요? 우상호 의원이 옳은 거죠. 중도 확장해 보면 이게 치명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대통령 후보 경선도 이재명 한 명밖에 없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는데 출마자가 이재명 대표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이게 당이 활력이 있으면서 확정돼서 이게 대선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게 당대표도 한 명밖에 안 노는데 그럼 이게 다음에 대선 후보는 뭐 5명, 10명 노겠습니까? 국민의힘에는 이게 예를 들어 9마리 용이 막 경쟁하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하나밖에 없다면 그럼 이게 대선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민주당이 상당한 저는 위험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 이인영 의원 사무실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상황인가요? 아마도 이제 이인영 의원의 출마설이 솔솔 나온다라고 하다니까 뭐 팬덤 지지자들이 항의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 자체는 저는 뭐 어디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영 의원이 좀 뭔가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당대표로 나아준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 적절한 긴장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선택이다. 오히려 친명 내부에서는 좀 경쟁자들이 나와줬으면 한다 이런 바람도 있어요. 흥행을 해야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가면 또 몰라요.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또 대통령 선거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잠룡들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건전한 긴장관계 속에서 또 긴장되게 또 경쟁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만약 결국 이재명 전 대표 혼자 나온다면 그래도 흥행은 하긴 해야 할 텐데 흥행 요소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찾을 데가 없죠 뭐. 찾을 데가 없습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어차피 이게 찬반 추대대인데 흥행이 있을 게 없고요. 굳이 찾으려면 이게 최고위원 선거라도 찾아야 되는데 네. 거기도 이게 친명밖에 없어요. 최고위원도 제가 보기에 반명이 안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흥행이 없는 이런 자기들만의 리그로 가는 거죠.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까지 전망을 해봤고요. 마지막 주제요 보겠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이면택 의협회장이 출석했는데요.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의 질의응답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이면택 참고인, 네. 저 기억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료계 빨리 좀 답해주세요. 예? 빨리 좀 답변해달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선우 의원이 화가 많이 났네요. 네, 표현의 자유라고 의협회장이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욕설을 해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의협 본인은 뭐 격이 떨어져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의협의 기본적인 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협 회장으로서의 저런 행동들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미친 여자라고 나온 발언의 계기가 뭐냐면 과거에 의사가 전신 마취 이후에 여성에게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격정지 2년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의사들의 어떤 성적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발언을 했다가 저런 욕설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의협 회장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표현의 자유로 포섭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청문회에서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제기가 됐고요. 천공이 제시한 거냐 뭐 이런 따져묻는 말도 나왔는데요.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나요? 천공을 이렇게 계속하는 거 이것도 이게 문제 발언입니다. 천공이 매일 유튜브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매일 시사 이슈를 다뤄요. 그러면 이게 거의 비슷한 것만 나오면 다 천공이래. 그렇잖아요. 천공이 매일 방송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근거 없이 자꾸 이게 정부를 무속 포열을 모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의협 회장 있죠. 이분이 의사인지는 몰라도 법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우리 표현의 자유는 헌법 21조 4항에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게 좀 공부하세요. 타인의 명예나 또는 사회윤리에 반하면 안 되죠. 어떻게 미친 이거는 타인의 모욕하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입니다. 의사협회 회장 정도면 이게 이 정도 상식, 헌법 조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봅니다. 네. 의협회장의 발언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시사정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물빛광장에서는 아이들이 다시 찾아온 한여름 더위를 달래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이 흐르는 이곳 광장에서도 벌써부터 열기가 쉽게 식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는 어제보다 더운 폭염 수준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벌써 30도를 웃돌고 있는 서울 기온은 앞으로 32도까지 지속했고요. 또 그 밖에 중부 곳곳에서도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더위의 기세는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오늘 서울 32도, 강릉은 33도까지 올라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에서 폭염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 주셔야겠고요. 반면 오늘 남부지방에서는 하늘 표정이 다릅니다. 하늘이 잔뜩 흐린 가운데 기온도 30도를 밑돌겠고요. 앞으로 점차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에 오락가락 이어진 장맛비는 점차 남해안 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도 많게는 6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요란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곡이나 하천 접근은 자제해 주셔야겠고요. 경남 남해안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물 점검을 사전에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장맛비는 내일 오전부터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내일 낮 동안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직 장마가 시작되지 않은 중부지방에서는 오늘 땡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자외선과 오존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볕이 가장 강해지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시청 공무원 등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과실이 참사와 무관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실무를 담당한 구청 공무원들에게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네, 자세한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당시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8명의 상고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 4명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문제 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부산 지역 집중호우 당시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씨는 참사 당일 휴가 중이었던 동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지만 별다른 조치나 지시 없이 퇴근한 뒤 개인 약속 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당일 교통통제나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벌금형 등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항소심은 이들의 과실이 참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대부분 감형해줬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경기 화성 리튬 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사망한 노동자 3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화성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국과수 DNA 대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희생자 23명 가운데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3명은 모두 중국인 여성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주거지에 있던 생활용품에서 DNA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과 DNA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한 차례 더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유족이 입국하는 대로 신원 확인에 나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전지 제조업체에 대한 긴급 현장 지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리튬 전지 취급, 검수 포장 과정에서 발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대피 등 화재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이 적정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면밀하게 확인,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신속히 분석하여 화재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어제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 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한 것에 더해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100여 개 전지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긴급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장례부터 발인까지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한백산 추모공원 등 관내 5개 장례식장과 협의해서 장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유가족 뜻에 따라 일정을 정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유가족 지원시설 5곳과 상담실 1곳을 마련하고 희생자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1:1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는 대부분 외국인 이주 노동자로 일용직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말이나 근무 장소가 익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제 이주 노동자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화성화재 참사로 숨진 노동자들은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참사 직후 고개를 숙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해왔다고 항변했습니다. 현장 곳곳에다가 비상대피 매뉴얼과 비상대피 지도를 그려놓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을 보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분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일용직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익숙지 않았던 점도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그런 좀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 노동자 A씨도 10년 넘게 한국에서 일하며 제대로 된 안전교육 경험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조업체 5곳을 옮겨 다녔는데 형식적인 교육이라도 있었던 건 한 곳뿐으로 그마저도 한국어로 진행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중 크게 다친 일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 그때 어려우니까 잘 못 들었어요. 이해 잘 못했어요. 그곳에서 다른 공장에서 그런 거 안 들렸어요. 안전 교육 같은 거 안 들렸어요. 실제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 명가량으로 전체 취업자의 3.2%를 차지했는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수년째 1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자는 내국인들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연구자들이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최근 통계는 정부에서 내놓는 것이 없어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상황. 죽으러 한국에 온 게 아니라는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결정했던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섭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와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은 오늘부터 기한이 없는 휴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은 휴진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석균 연세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해놓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 더는 인내할 수 없었다며 휴진 배경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번 의정 갈등의 대화 상대는 전공의와 학생들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이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는 사실 2월 달에 이 사태가 터진 이후서부터 계속 인내하고 정부가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처리하기를 바랬었는데요. 실제로 정부는 의료계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사태의 대화 상대는 전공의하고 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현재 사태를 결정한 사람은 정부라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결정했으니 정부가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하고 학생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 현장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휴진이 아닌 대화라며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개혁이 오히려 의료를 퇴보시킬 거라는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다행히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 성모병원과 삼성 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최근 의사협회가 올바른 의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대화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아직도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이번 의료개혁이 오히려 의료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연하게, 충실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의료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를 실행해 나가는 한편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도와 백일해, 말라리아 등 법정 감염병 신고가 1년 사이 17% 넘게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사망자도 10% 넘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코로나19를 제외한 법정 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10만 9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7.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는 1,604명으로 집계돼 1년 새 10.2%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렴하고 조리가 간편의 인기인 냉동 피자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냉동 피자 14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애슐리 크런치즈 엣지 올더미트 피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되면서 교환 환불 조치됐습니다. 또 피코크의 잭슨 피자 시카고 페퍼로니가 치즈량이 214g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에 따라 포화 지방 함량도 가장 높았습니다. 밤사이 다가구 주택과 식당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를 내고 건물 일부를 태웠습니다. 대구에서는 음주운전 중이던 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조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 곳곳에 환하게 전등이 들어온 가운데 방 한 곳만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곧이어 소방대원이 강한 물줄기를 내뿜으며 불을 끄자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연희동에서 일부를 고시원으로 쓰는 다가구 주택 3층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불이라고 나와 보니까 그쪽에서 불이 나오면서 검게 탄 방에서 불이 나오면서 저 옥상까지 치솟았어요, 불이. 15제곱미터의 방 한 칸과 가재도구를 태운 불은 신고된 지 50분도 채 되지 않아 꺼졌지만 심정지 상태인 20대 여성 1명을 비롯해 중국인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에 있던 9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에는 서울 봉천동에 있는 건물의 1층 고깃집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영업이 끝난 상태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환기구와 천장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환기구에 낀 기름이 남아있던 숯불씨 위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도 넘은 행동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이 심각하다고 보고 단속에 나섰는데요. 고재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의 한 거리. 경찰이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적발해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합니다. 账号明天你出境前去银行在机场的银行也可以 다른 중국인 관광객은 적발되자 오히려 경찰에 항의합니다.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경찰 저지에 돌아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적지 않습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단속에서 중국인 관광객 6명이 무단횡단으로 적발됐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중국인 관광객이 먹고 버린 쓰레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아침에 오면은 뭐 음료수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이제 뭐 치킨, 뭐 케이크, 기타 등등등을 이제 거리에 막 버려놓기 때문에 아침에 오면 정말 깜짝 놀래요. 경찰은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애국인 밀집 지역과 애국인 주요 방문지에 대해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하면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속 중에만 반짝 효과에 그쳐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 코로나 이후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련 사회 문제도 늘고 있어서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주말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도 올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도 첫 장맛비부터 태풍급의 강한 비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중부지방도 장마 시작이 공식화된 것 같은데요.
첫 장맛비부터 태풍급 비바람이 분다고요? 네, 기상청이 앞서 오전 11시에 수시 브리핑을 열고 중부지방 첫 장마를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토요일에 시작되는 중부지방의 첫 장맛비가 시작부터 강하게 내릴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이번 주말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정체전선을 끌어올려 중부 내륙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저기압이 소형 태풍급으로 발달해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중부지방의 첫 장맛비는 토요일 밤부터 저기압의 전면으로 따뜻하고 습한 남서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하겠는데요. 이 저기압이 통과한 자리에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정체전선이 더 강하게 발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띠 형태의 강한 강수대가 형성돼 곳곳에 게릴라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정확한 강수량은 예보되지 않았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 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바람도 걱정입니다. 토요일 밤 서해상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 해상의 풍랑특보와 함께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은 계속해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다음 주까지도 전국적으로 길게 게릴라성 호우를 쏟아부을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전국이 본격적으로 장마철로 접어든 만큼 비가 내리기 전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손흥정 손축구 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농구 선수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며 사생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스포츠 스타들의 사건 사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그리고 코치진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예.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인지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손흥민 선수의 부친이죠. 이 손흥정 감독이 손축구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카데미가 유소년 선수들을 데리고 지난 3월에 일본 오키나와로 전지훈련을 갔거든요. 이 전지훈련 당시에 손흥정 감독 그리고 코치 2명이 이 선수들을 체벌하고 또 욕설을 하는 폭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에 경찰에 기소가 됐고요. 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네, 지금 코치 중에 한 명은 손흥민 선수의 친형인 걸로 드러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코치 2명 가운데 한 명은 손흥민 선수의 손흥민 선수의 형이고요. 이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이 아카데미의 교육 방식은 네. 이 손흥정 감독의 스타일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손흥정 감독은 철저하게 기본기를 강조하면서 조금 좀 한마디로 그 스파르타식 훈련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고요. 네. 소위 어린 선수들에게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좀 가혹할 수도 있는 이런 체벌을 좀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지금 그 손흥정 감독 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코치들 그리고 선수들 간에 좀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좀 대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손흥정 감독 측이 시대 변화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인터뷰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 해야 될 부분은 충실히 소홀함 없이 해야 성인에 가서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어렸을 때 그 충족해야 될 부분들을 충실하게 아이들한테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들어주면 성인 됐을 때 좋은 경쟁력,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또 그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의견 충돌이 있는 부분에서 손흥정 감독이 일부분은 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시대 변화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스포츠에서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 흔히 얘기를 하죠. 이 과거의 박지성의 발, 또 발레리나 강수지의 발, 남들과 똑같은 훈련과 노력을 기울여선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훈련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네. 바로 이제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 손흥민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강훈련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 남들보다 많은 훈련을 요구를 하는 건데 이 선수들에 따라서는 아주 그 소수의 그 동기가 강한 선수를 제외하면 유소년 때 훈련이 힘들면 못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중도에 네. 포기하고 이럴 때 이제 이 지도자들이 이번에도 이 송정 감독이 이제 체벌과 이제 욕설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일종의 어떤 그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 세대에는 맞으면서 운동을 했고 네. 또 이 체벌이 교육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정 감독도 애정이 전제되지 않는 체벌은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이 적정한 체벌은 교육의 일환이고 또 선수들을 자극하고 좀 더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체벌을 했다라고 교육으로 생각한다는 거고요. 네. 지금 세대의 이 어린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은 이 체벌의 어떤 교육적인 효과들을 이제 거부하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체벌인데도 한쪽에서는 선수와 젊은 세대에서는 체벌은 있어서는 안 되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구세대에서는 체벌은 교육의 일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손흥정 감독의 과거 어떤 발언도 재조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가르칠 때 뭐 좀 때렸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많이 맞았다. 이런 내용이 좀 다시 재조명되기도 했어요. 정말 이게 표현을 제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네네. 송정 감독이 자신의 아들 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많이 좀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손흥민 선수도 많이 맞으면서 운동을 했고 자라났다라고 얘기했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이 아버지인데도 송정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보면서 네. 옆에서 이 학대하는 거라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정도이니까 제3자가 신고를 한 거죠? 예. 네.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이 가능한 거죠. 자, 이것이 일종의 그 손흥정 감독의 신념인 겁니다. 가혹한 훈련, 스파르타식 훈련이 선수를 훌륭하게 성장시킨다인 건데 그런데 송정 감독이 얘기했듯이 이런 방식이 지금은 더 이상 소통되거나 통하지는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지도자 네. 입장에서는 갑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 세대 지도자 중에서도 꼭 체벌만이 선수들을 극한의 상황에서 체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다. 네. 선수들의 그 심리 또 이 감정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또 이 경험적으로 연구해서 체벌이 아닌 또 다른 동기를 유발하고 좀 더 인내하면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게 코칭하는 방법들을 많이 공부하고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꼭 체벌만이 한계점을 극복하는 네. 유일한 교육이 될 수는 없겠죠.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뭐 옹호하는 목소리, 비판하는 목소리 양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엔 어디가 더 좀 큰 것 같습니까? 일단 이 옹호하는 목소리와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지점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체벌에 대한 어떤 그 교육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 손 축구 아카데미에서도 그 유소년 선수를 엎드려 뻗쳐가지고 허벅지를 가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이 코너킥을 표시하는 코너킥 깃발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네.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뽑아가지고 가격을 한 건데 만약에 지속적이고 어떤 습관적으로 폭행이나 체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흔히 봤던 뭐 정신봉이나 아니면 뭐 선수들 기합 줄 때 필요하다는 어떤 그 야구방망이 같은 어떤 폭행의 도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깃발을 뽑아가지고 가격했다는 것은 습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이게 짐작을 하거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체벌을 한 코치 스스로도 내가 이것은 체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이 정도는 체벌이 아니고 이 정신교육을 위한 자극일 정도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편 이 체벌을 당한 선수 입장에서는 체벌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인식의 차이인데 이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인권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개선되어가는 와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스포츠계 현장에서 이 체벌이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몇 가지 이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봅니다. 이 손흥정 감독 측은 이제 그 수억 원의 합의금을 상대방이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합의금을 둘러싼 또 문제가 나중에 여론이나 좀 미칠 영향도 있습니까? 일단 이 고소한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했다라는 주장만 듣게 되면은 일단 이 심리적인 또 정서적인 거부감이 들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고소한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합의를 위해서 이 손흥정 감독 측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전제 조건을 걸었다. 전제 조건은 언론 보도를 위한 제보를 하지 말아달라. 조용히 끝내자. 그리고 축구협회의 이 선수 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얘기이고요. 뭐 이런 그 전제 조건을 걸면서 그러면은 합의금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꺼내서 이 고소인 측에서는 감정이 상했다라는 얘기죠. 이제 감정이 상해서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합의금 얼마라는 얘기가 나갔다는 얘기고요. 지금이 이제 다 이 언론 보도가 되면서 양측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합의금을 전제로 한 어떤 양측 간의 합의는 물 건너 간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뭐 이런 사건을 포함해서 스포츠계에서 실제로 이런 체벌이나 이런 사건들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맞습니까? 지금도 잇따라서 인권 침해 사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폭언과 그리고 폭행, 그리고 체벌 사건들이 스포츠 인권 관련 단체에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먼저 이제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은 그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있었죠. 억울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의 억울한 죽음을 좀 밝혀달라라는 가슴 아픈 그 유언을 남긴 사건이죠. 그 이후에 또 그 전에도 일어났던 사건들 때문에 체육계 외부에서 이 스포츠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제도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이 한국 스포츠의 인권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근절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근절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체벌 또 폭행에 관한 이런 인식의 차이, 이거는 뭐 이 후배와 선후배간의 정의고 교육일 수 있다는 인식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갑과 을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 지도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선수 생명,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 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지금 손흥정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발언이 최근에 또 재조명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이슈가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박세리 아버지와 좀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뭐 참부모다 이렇게 부각되기도 했었는데요. 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김연아의 뒤를 잇는다는 이혜인 피겨 선수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전지훈련 기간에 술을 마셨고요.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 3년의 자격정지를 받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징계죠? 중징계이죠. 이 중징계이고 이혜인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년 자격정지 징계인데 2년 뒤 2026년에 밀라노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격정지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2년 뒤에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피겨 특히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 이 피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개 20대 초까지가 절정기를 누리고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혜인 선수 19살인데 선수 생명이 끊길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김연아 선수를 잇는다 이런 얘기를 받으면서 그 기량을 좀 증명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연아 선수 이후에 이제 포스트 김연아의 그 주역으로 떠오른 선수가 그래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혜인 선수는 선두 그룹에 있었던 선두 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김연아 이후에 최초로 이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또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내면서 지금 이 한국 여자 피겨의 그 에이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죠. 지금 이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지 엿새 만에 YT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듣고 와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전지훈련 중에 술을 마신 것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고요. 고등학생 때 사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인과 미성년자라는 지금 현재 상황을 현재 상태를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성적 가해 행위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혜인 선수 먼저 전지훈련 중에 술을 먹은 건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고 이 나머지 성추행은 계속해서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일단 저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네.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 피해를 받은 그 후배 남자 선수와의 그 연인 사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인 사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성폭력 사건에서 네. 뭐 연인 사이나 이 부부 사이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 자체는 이 성폭력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연인이냐 아니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그렇죠. 이 피해 학생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성폭력 사건을 봤을 때 숱하게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네. 뭐 우리는 좀 특별한 관계였다, 연인이었다, 부부 관계에서 이게 뭐 인정이 되느냐 이 얘기인데. 이혜인 선수가 주장하는 연인이었다는 관계는 특별히 중요해 보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네. 이 후배 남자 선수의 진술이나 이게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배 선수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음주는 인정을 하지만 네. 이 후배 남자 선수와는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실명을 공개한 것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재심을 청구해서 특히 소명의 기회에서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징계 경감으로 인해서 밀라노 올림픽만큼은 어떻게 좀 다시 참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스포츠 선수로서 근데 뭐 음주도 당연히 문제고 잘못이겠지만 이런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 선수 생명으로서도 더 위험하겠어요. 위험하죠. 위험하고 네. 더군다나 이게 뭐 프로야구나 축구도 아니고요. 선수 생명이 지극히 짧은 여자 피겨 선수라는 점에서는 위험하고요.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재심을 통해서 뭐 나름의 설득력 있는 논리는 현재로서는 좀 인정되지 않고 있고요. 네. 본인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자숙하는 모습 그리고 이 국민 여론에게 충분히 자숙하는 모습을 인정받아서 이런 정도의 어떤 대국민 소통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싱글 피겨 같은 경우에는 개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합동 훈련을 떠난 이유는 뭡니까? 개인 종목이라고 해서 이번에 네. 이제 빙상연맹이 전지훈련을 보낸 거거든요. 네. 개인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한 명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에는 일종의 상비군도 있을 수 있고요. 대표 주자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함께 팀으로 그룹으로 묶어서 이제 보낸 거죠. 네. 평론가님이 보실 때는 지금 그 이혜인 선수의 재심 결과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도 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거든요.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그 위원들에도 이제 법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그 특성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때문에 뭐 연인 관계였다라는 그 특별한 어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좀 의문인 게 확실하죠. 네. 자, 재심의 관건은 이제 3년 자격정지가 뭐 바뀌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혜인 씨 재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농구 대통령입니다. 허재 전 감독의 아들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KCC 이지스의 허웅 선수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허웅 선수가 고소를 한 겁니다. 네, 고소를 한 거죠. 예, 네.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허웅 선수가 그 전 여자친구와 한 3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3년간의 교제 기간 동안에 두 번의 그 임신 사실이 있었고요. 네. 임신했을 때마다 허웅 선수는 내가 책임지겠다, 아이를 낳자라고 권유를 했는데 이 전 여자친구가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이 사이에 몇 번 그 이별과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전 여자친구가 우리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것들 모두 모든 SNS에다 공개를 하겠다. 또 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은 공개하겠다 등등의 협박이 있었고요. 네.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허웅 선수가 이 전 여자친구가 그 마약을 투약하는 사실을 알고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까지 추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뭐 허웅 씨가 일단 뭐 전 여자친구 관련해서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건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 아직까지는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허웅 씨 주장에 따르면요. 2021년 말에 최종 이별을 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다시 사건이 불거진 이유가 뭘까요? 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진 건데 네. 고소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여자친구의 끊임없는 어떤 그 요구이겠죠. 요구라는 것은 합의금을 요구했거든요. 네,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그걸 요구한 거죠. 예, 그래서 네. 이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혐의가 공갈 미수에다가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가 됐고요. 이런 사실 때문에 혼자서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사건이 공개되는 것을 감수하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지금 허웅 선수뿐만 아닙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어떤 뭐 이성관계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첫 번째는 스포츠 선수일지라도 네.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똑같은 일들이 이 스포츠 세계에서도 뭐 연애라든지 이 결혼이라든지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하나 말씀이고요. 그리고 네. 하나는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보다 이 시장 사이즈가 크고 이 선수들이 벌어들이는 액수가 훨씬 더 큰 미국에서도 종목 불문하고 부와 명예를 가진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일종의 이런 이 스캔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목적으로 스포츠 스타들에게 접근하는 여성들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스포츠 선수의 지위와 명예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것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 스포츠 스타와 그 가족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군이 실패로 판단한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북한은 다탄도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인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은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와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은 기만과 과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군은 정밀한 감시 장비와 다른 수단들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패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180여 개로 집계됐다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풍선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물풍선의 내용물 대다수는 일정한 모양과 크기로 자른 낮은 품질의 종이 조각으로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거듭된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북한이 계속 쓰레기를 넣은 풍선을 보낸다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스스로 자숙 기간을 주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그동안 중지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7년 만에 해상 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준비! 쏴! K9 자주포가 굉음과 함께 포탄을 발사합니다. 넓은 면적을 타격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천무와 숨어있는 해안포를 공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도 불을 뿜습니다.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이번 훈련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모두 290여 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된 이후 처음 실시한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으로 6년 10개월 만에 정례 훈련이 재개된 겁니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로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 완충구역 내 사격이 금지되면서 그동안 서북도서 해병부대는 K9 등을 육지로 옮겨 사격 훈련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해병대는 정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으로 해병대 화력 운용 능력을 높이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한미공군의 연합훈련도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 공군의 F-22 랩터 등 한미공군 전투기 3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전투기들은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거나 미리 공격 원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F-22 등 미 공군과 한 팀이 되어 훈련하면서 원팀 원골의 팀워크와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값진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철통 같은 영공방위 태세 유지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에 이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 한미 3국은 이번 주 해상과 수중, 공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훈련하는 프리덤 엣지를 실시하며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케이블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고지대에 설치된 대중교통 케이블카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11명을 태운 케이블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케이블카와 충돌한 뒤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해리포터 시리즈 원본 표지 그림이 경매에서 190만 달러, 우리 돈 26억 원에 팔렸습니다. 소더비는 현지 시간 26일 J.K. 롤링이 쓴 해리포터 시리즈 1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초판의 원본 표지 그림이 경매에서 이 가격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리포터 관련 물품 가운데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인데요. 해당 그림은 사파가 토머스 테일러가 그린 수채화로 해리포터가 마법학교 호그와트로 처음 떠나기 위해서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열차에 탑승하려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정보기밀을 폭로해 미국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석방된 위키리스크 창립자 줄리안 어선지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 반쯤 고국인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선지는 비행기 문을 열고 나오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올렸고 마중 나온 아내 스텔라 어산지 등 가족과 포옹한 뒤 숙소로 이동했는데요. 이번 석방은 어산지와 미국 법무부가 맺은 형량 합의에 따른 것으로 어산지가 국방정보 획득과 유포를 모의한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영국에서 복역한 기간을 인정받아 추가 사법 처리 없이 석방되는 겁니다. 중국이 판다 외교를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태어난 판다 2마리가 미국 샌디에이고로 보내졌습니다. 중국 판다보호 연구센터는 26일 자이언트 판다 신바오와 윈찬 2마리가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으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암컷인 신바오는 2020년 7월, 수컷인 윈찬은 2019년 7월에 태어났으며 이번에 미국으로 보내지면 10년 동안 미국에 머물게 됩니다. 남미 볼리비아의 군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궁에 진입했다가 3시간여 만에 철수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쿠데타 시도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볼리비아군이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대통령궁 앞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장갑차로 청사 건물 입구를 부수고 광장에 몰려들 시민들을 향해 최루가스를 발사하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물건을 사재기하려는 행렬이 이어지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Por el miedo, ¿no? que se ha suscitado por la noticia inusitada de los militares en la Plaza Murillo. Por eso están las personas acá. 쿠데타 시도를 주도한 순이가 장군을 만난 아르세 대통령은 쿠데타를 용납할 수 없다며 철군을 명령했고, 이어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국민도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Firmes aquí en Casa Grande para enfrentar todo intento golpista, todo intento que atente a nuestra democracia. 그러면서 군 지휘부를 즉각 교체하는 등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쿠데타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 신임 합참의장의 부대 복귀 명령이 내려지면서 대통령궁 앞에 모였던 군대는 철수하기 시작했고, 무너진 조국을 되찾겠다며 쿠데타 시도를 주도한 순이가 장군도 전격 체포됐습니다. 약 3시간 만에 결국 실패로 돌아간 쿠데타 시도. 대통령궁 앞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Hemos reaccionado y también el pueblo movilizado ha hecho posible que hoy hagamos retroceder esta intentona golpista. Gracias, pueblo boliviano. 볼리비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동맹 관계였던 전 현직 대통령이 갈등을 빚는 등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입지가 불안해진 순이가 장군이 병력을 동원해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선 집권 세력이 기획한 쿠데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일본 엔화의 가치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1달러에 160엔을 넘어 38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일본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986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160.82엔까지 올랐습니다. 앞서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지난 24일 하루 24시간 환율 시장에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경고했지만 시장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계를 들끓게 했던 대폭 삭감 이후 전체 규모는 2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체질 개선에 집중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장하용 기자입니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이맘때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라는 대통령 발언 뒤 33년 만에 대폭 삭감됐습니다. 갑자기 깎여나간 예산으로 1년간 후폭풍을 겪은 끝에 내년 예산은 2년 전 규모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배분은 선택과 집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1년 전 나눠먹기식으로 지목된 이른바 소규모, 파편화된 과제는 줄이고 산업적으로 키워야 할 분야에 투자를 밀어준다는 계획입니다.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에서 글로벌 탑 3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정부가 3대 게임 체인저로 지목한 AI와 첨단 바이오, 양자에는 지난해보다 20에서 30% 정도 투자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양자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겠다는 기존 공언에는 증가율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구에 있어서도 정부는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하는 등 모두 2조 9천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 전략에서 선택받지 못한 연구자들의 상황은 더 나빠질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1억 원 미만 규모의 생애 첫 연구와 기본 연구의 신규 과제 선정이 전면 폐지되면서 젊은 연구자들이 예산이 이미 줄어들어 레드오션이 된 우수 신진 연구로 대거 몰리기도 했습니다. 체질 개선, 선도형 R&D로의
전환이 전제돼 있다는 말씀을 널리 설명드리는데 그 이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았습니다.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 같은 예산이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에 확정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가운데 장애인들이 직접 원하는 것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획일적으로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제도 개편과 관련해 상속세 개편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포럼에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며 제도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발표할 올해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인하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경기 지역에서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 이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수도권에서 생애 첫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을 산 사람은 88,7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낮은 이자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책 대출 상품이 나오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에는 점차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올여름 첫 장마가 예보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여의도 물빛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면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도 많이 덥죠? 네, 오늘 서울은 바깥에 정말 잠깐만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날씨입니다. 햇볕도 무척 강해서 이렇게 소매 밖으로 드러난 팔에는 따가운 느낌도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전부터 이곳 광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1도를 웃돌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온은 32도까지 조금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네, 중부는 이렇게 폭염 수준의 더위인데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네, 이미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체 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현재 전남 남해안에도 비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동안 이 비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남부의 날씨가 무척 다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하늘에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오늘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 32도, 강릉은 33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 무척 덥겠습니다. 반면 곧 장맛비가 시작되는 남부지방에서는 하늘이 흐린 가운데 종일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이어 전남 남해안에도 장맛비가 오락가락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도 많게는 6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전부터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내일 낮 동안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도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겠는데요. 서울에서는 토요일 늦은 밤부터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중부에서도 장마의 시작부터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예보된 만큼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 장마는 주말인 모레 시작되는 가운데 내일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으니까요. 볕이 가장 강해지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